우선은 국가정보원의 RCS 활용과 관련해서 그것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한 첫 번째로는 이제 절차 규정을 준수를 했느냐의 여부입니다. 일반적인 감청 영장을 집행과 법원의 판사의 허가를 받고 또 집행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준비해야 될 절차가 있는데요. 정보수사기관에 관해서는 별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7조에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현재 이제 뭐 언론이나 보도상으로 나오는 걸 보면 외국인용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만약에 그걸 전제해서 본다면 외국인에 대해서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대통령의 승인 절차는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8조에 보시면 다항에 국정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제출한 계획서를 종합하여 대통령에게 승인을 신청하며 그 결과를 해당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하면 사실 지금 현재 이제 언론에서 보도되는 바에 따르면 4개월 단위로 몰아서 대통령의 승인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시행령상 규정으로만 보더라도 4개월 단위로 몰아서 승인을 받고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게 절차상으로 좀 이해가 되지 않는 측면은 조금 있습니다. 즉 서면으로 계획서를 제출하고 그것을 국정원장에서 또 국정원장이 확인을 하고 대통령한테 승인을 받고 그 승인 받은 결과를 다시 관련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이렇게 홍보하는 규정을 반수해 본다면 몰아서 승인받는 건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시행령상의 규정을 통해서 그런 점들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뭐 범죄 수사도 마찬가지지만 일단 이 안보 관련된 수사도 마찬가지로 긴급성을 요하는 사안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게 통신비밀보호법 제8조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감청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통신 제한 조치에 관한 기본적인 프레임은 사전 통제와 사후 통제를 구성이 되고요. 일반적인 범죄 수사는 법원의 허가, 내지 뭐 영장이라고도 하는데 그 법원의 허가에 따라서 이루어지지만 안보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승인, 아까 본 것처럼 그런 대통령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대통령의 승인이 필요한 이유를 좀 저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것이 단순히 외교적 책임을 지기 위해서 대통령에게 승인 권한을 부여했는지 여부를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법원이 국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영장이나 법원의 허가를 통해서 감청을 허용해 주는 것은 사전 통제로서의 역할이고 대통령이 승인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 감청 행위에 대해서 사전에 통제하고자 하는 아주 단순한 장치라고 볼 수 있겠고 다만 이제 안보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시급성을 요하거나 비밀성을 요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승인 절차를 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절차상에 만약에 외국인을 대상으로만 했다라고 하더라도 이 절차상에 대통령 승인이 있었는지 여부의 부분을 명확하게 확인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또 그 승인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확인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언급은 됐지만 사실은 이제 RCS라는 게 이제 해킹 프로그램이라고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사실 이제 통신법상의 규정이 직접 적용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아주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정보통신망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망법 규정에 보시면 기본적으로 정보통신망법 48조에 보시면 굉장히 포괄적 구성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즉 이게 법 집행상에 또 법 적용상에 좀 해석상에 아주 많이 두고 있는 조항이라서 사실 이 현실 속에서는 이제 하이세커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이 조항 자체의 수정이 현재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일단 1항에 보시면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항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악성 프로그램을 전달 유포해서는 안 된다. 근데 이 RCS라는 방식을 활용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악성 프로그램이 전달 유포될 그런 상황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번 국가정보원 이 사건에 대해서는 48조 1항과 2항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 또는 내지는 권한에 대한 입증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 입증과 관련해서는 소위 저인 방식, 그러니까 대상이나 범위를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감청이 과연 정당한 감청이냐라는 부분과 또 아까 말씀드렸던 이 감청을 위해서 필요한 절차를 합법적으로 거쳤는지 여부를 검토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많이 나오는 것이 소위 말하는 피싱을 통한 감청이 얘기가 되면서 속이는 행위에 의한 그 정보 수집이 과연 법률상 적법하냐라고 했을 때 저희 정보통신망법 49조의 2에서는 그것을 규제하는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49조의 2의 표제에 보면 속이는 행위에 의한 개인정보의 수집 금지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개인정보가 아닌 경우에는 이 조항에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 아니냐, 즉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니고 그냥 단순 사실 정보라면 배제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있을 수가 있는데 또 그런 반론에 대해서는 타당한 지적인 게 이게 2005년 12월 7일 날 발의됐던 그 법률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 제안 이유에 보면은 피싱, 그러니까 개인정보 수집을 유인을 통한 개인정보 수집을 막는다라는 취지가 있고 또 마찬가지로 이 49조의 2항에 보시면 방송통신위원회를 소관부처로 하고 있습니다. 방통위는 기본적으로 정보통신망상에서의 개인정보를 규제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정보가 아닌 경우에 또 이 규정이 적용받을 수 있겠는가 했는데 마찬가지로 49조의 이 제1항에 보시면 개인정보라는 표현이 없이 다른 사람의 정보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도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규정의 좀 특성은 아까 그 악성 프로그램 유포와 관련해서 말씀드렸을 때는 정당한 사유 내지는 전환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 규정에는 정당한 사유를 별도로 요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측면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런데 최근에 많이 문제되고 있는 게 감청 설비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일단은 감청 설비에 대해서 우리 법률상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감청 설비라면 대화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에 사용될 수 있는 전자장치, 기계장치, 기타 설비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지금 해석이 엇갈리고 있는 부분은 소프트웨어가 포함될 수 있냐, 즉 하드웨어만을 의미하는 거냐라는 그 쟁점인데 실제로 그 세부적인 내용들, 배제되는 것들을 정하고 있는 제외 대상의 그 규정들을 보면 다 물리적 설비를 중심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일단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감청 설비 규정이 또 중요한 거는 기본적으로 국내에서 감청 설비를 제조, 수입, 판매, 배포, 소지, 사용하거나 이를 위한 광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적인 규정에 따라서 이거 인가 받아야 되는지 안 받아야 되는지 또 받지 않는 경우에는 유효성이 생기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이번 사건에서 문제됐던 국가정보원의 경우에는 10조 2에 따라서 감청 설비를 매 단기별로 그 재원 및 성능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 국회정보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청 설비 개념적인 규정이 어떻게 설정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해석상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두 부분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기본적으로 뭐 여기 옆에 박경진 교수님이 최근에 뭐 글로도 제시를 하셨지만 기본적으로 이게 일반 PC에 감청 프로그램이나 소프트웨어가 설치됐을 때 그 PC는 감청 설비로 저희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 자체로 감청 설비에 뭐 인가나 신고 내지는 뭐 홍보를 할 때 그 감청 설비에 포함돼야 된다. 프로그램이나 소프트웨어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이걸 전형적으로 이제 저희 통신비밀보호 제1조 내지는 통신비밀보호법 입법의 취지를 고려한 그 목적론적 해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뭐 미래창조과학부나 국가정보원에서 최근 제기하고 있는 건 물리적 해석입니다. 즉 문구상으로 봤을 때 이것이 그런 무형의 비물리적인 소프트웨어나 프로그램을 포함할 수 없겠다라는 그런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기존에 이제 실제로 불법 감청 설비에 대한 조사 업무를 담당하던 그 구제기관에서는 어떻게 실제로 해왔는지를 좀 검토해 보니까 저희 이제 불법 감청 설비 조사 업무를 위탁받고 있는 것이 중앙전파관리소입니다. 그 중앙전파관리소 그 예규에 보면은 표 1이라고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 그 장비의 유형들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그 표 1상에서 보시면 왼편에 다 물리적 설비를 중심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까지 이제 감청 설비라고 한다면 사실은 하드웨어 중심의 사고를 해왔던 게 이제까지 실무상 관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그 어떤 목적론적 해석을 통해서 프로그램이나 소프트웨어까지 감청 설비에 포함시키는 행정적인 실무상의 어떤 변경과 또 사업적인 변경을 뭐 추구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는데요. 다만 제가 이제 이 관련된 자료를 좀 조사하다가 좀 의문이 들었던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요 아까 말씀드렸던 표 1상의 기준에 보시면 그 두 번째 셀 오른쪽에 감청 목적으로 특별히 개발 또는 제작한 이메일 감시 및 문서 유통 경로 추정용 솔루션이나 프로그램 또는 시스템 등은 일반적인 정비 통신 기기로 볼 수 없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요 문구상 그대로 보면은 일반적인 정보통신 이런 프로그램이나 소프트웨어는 일반적인 정보통신 기기가 아니라 감청 기기다라는 해석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걸 조금 더 현재 이제 정부기관에서 해석하는 걸로 해석을 해보자면 일반적인 정보통신 기기라는 건 물리적 설비가 아니다. 일반적인 정보통신 기기로 볼 수 없다라고 표현한 것은 물리적 설비가 아니다라는 규정으로 양 측면의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까지도 이 관련 기관에다가 이 사항을 문의해 봤는데 자기네 기관에서는 이것을 물리적 설비가 아니라는 걸로 해석을 해왔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 표현상으로 보면 이 감청 목적으로 특별히 개발된 어떤 프로그램이나 소프트웨어는 감청 설비에 해당한다라고 해석할 여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실무상으로도 관행적으로는 물리적 설비를 중심으로 감청 설비를 인정해 왔지만 그렇지 않을 여지도 일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현재 정보통신 환경이 변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프트웨어나 프로그램까지 감청 설비로 포함시켜서 해야 되는 것은 어떤 당위성은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어떤 행정적인 그런 조치에 대해서 저희가 국회의 견제를 통해서 어느 정도 시정을 좀 이끌어내야 될 것 같고요. 또 향후에 이 문제가 만약에 법원에서 판단하게 된다면 법원에서 목적론적 해석을 할 수 있도록 타당한 연구들을 좀 제시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것과 관련해서는 이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정치적인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이 프로그램이나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도 감청 설비에 포함하는 규정을 포함시켜서 입법을 개선하는 방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개선하게 될 경우에 좀 위험성이라는 것도 뒤에 또 언급을 드리겠지만, 그 해킹 프로그램 등을 통한 감청이나 뭐 압수수색 이런 것들을 합법화 시킨다라는 뉘앙스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합법화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법적으로 또 규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이 해킹 프로그램 등을 통한 감청 방식을 현행법상으로 과연 허용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를 좀 생각해 봐야겠는데, 저희가 이제 감청 관련된 규정이나 압수수색 관련된 규정을 보면 그 대상이나 범위가 굉장히 제한적으로 운용될 수밖에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해킹 프로그램을 통해서 수행하는 감청 방식은 사실은 그 대상이나 범위를 한정하기 좀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존에 우리 법이 상정하고 있었던 감청 방식에 해당되느냐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제 최근에 많이 나오는 게 RCS 방식의 감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RCS 방식을 통해서 뭐 기술적으로 볼 때 기존에 있던 데이터를 만약에 스마트폰에 있는 데이터를 꺼내간다든가 기기에 있는 데이터를 꺼내간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실질적으로는 압수수색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즉 통수신이 완료된 정보에 대해서 그것을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효과적인 측면에서는 압수수색에 해당될 수 있고요. 그런데 이 현행법 규정으로 보자면 국가정보원에게 그런 압수수색의 권한이 있었냐라는 그런 문제점이 제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해킹 프로그램을 통한 감청이라든지 정보 수집이라는 것 자체가 대상이나 범위가 무한히 확장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이것이 내국인을 대상으로 했냐 외국인을 대상으로 했냐라는 것을 구분해가지고 뭐는 허용하고 뭐는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하기 굉장히 힘든 게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내국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를 좀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향후에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뭐 사법부에서 뭐 어떤
법원의 허가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 아니면 내지는 대통령의 승인이라는 게 있을 때 범위를 한정해서 할 수 있도록 실무상 조정을 할 수 있다면 그쪽을 뭐 믿어보는 것도 방안이 있을 수 있지만, 이 변화되는 정보통신 환경에서 특히 그러니까 전자정보에 대한 감청이나 수사와 관련해서 그 범위가 확장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입법적으로 법률을 제정하는 것도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